네, 안녕하세요. 윌비스 임용미술 강사 손병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미술 임용고사의 전공 A와 전공 B에 관해서 문제 풀이하는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복귀 답안을 보내주시면서 이번처럼 좌절하고 실망한 시험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물론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지난 2024년도 문제랑 비교가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합격점은 많이 내려갈 거예요. 첫 번째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에 대한 기시감이 많이 드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2023년도 문제와 2024년도 문제가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출제진이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나의 뇌피셜이야. 출제진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는 다 바뀐 건 아니죠. 그 중에 이제 일부 이제 바뀌었을 터인데, 내지는 일부는 이전에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시고 3년 터울르다가 맥시멈 3년을 출제위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뒤에 이제 1년을 쉬고 다시 또 이제 진행이 가능한데, 2023년도와 2024년도에서는 서양 미술사랑 조소, 또 이제 서양화, 판화 또 디자인 등의 문제에서 2023년도 문제와는 패턴이 달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반면 2025년 올해의 문제는 어떠냐? 올해 문제와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유사합니다. 사실상 패턴은.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지금 올해 문제에서는 기입형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어요. 서술형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입형 하나를 놓치면 1점이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다 작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혀 생소한 질문을 받아보고는 당황한 수험생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년 문제랑 올해 문제가 유사하다라고 뭐냐? 작년에 나오셨던 분들이 이번에 출제를 나오시기 전에 준비를 하셨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아라. 점수대가 이미 하향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합격선이 가름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좀 높았다면 올해는 좀 낮을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전공 A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미술교육론에 관련된 문제에서 지금 아른하임과 가드너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점으로 다 배점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2024년도에 나왔다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문제는 나오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2025년 올해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여유를 주거든요. 한 달 전에 연락을 받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출제자가. 그러다 보니 그 전에는 잘 모르고 들어오셨다가 한번 이제 출제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완전히 다 만들 수는 없고 대략의 틀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읽을 수 있는 시간,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문제들이 점점 구체적으로다가 깊숙한 곳까지 하나의 저서라든지 하나의 이론이라든지 하는 것을, 예전에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총괄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했다면 이번에는 그 안에 깊숙하게 세부적인 강론에 있어서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와 같은 예 중에 하나죠. 아른하임의 문제를 물으면서 감각, 지각, 사고라고 하는 세 가지 작용에 대해서 묻고, 그 중에 지각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물은 거야. 근데 지각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냥 힌트를 어디서 주냐면 가드너의 주장과 연관성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다중지능 이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각은 지능적이다라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이는 이거는 이 구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구상이에요, 구상.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이 되겠죠. 추상성과 구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출제 근거를 제가 달아놨지만, 네, 출제 근거를 제가 달아놨지만, 지금 저희가 이 출제 근거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고 제가 다루는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성과 구상성에 대한 내용도 그 뒤에 마찬가지로 제가 다뤄놨으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네, 이게 지금 펜이 안 되네요. 추상성과 구상성에 대한 내용도 같이 비교를 제가 해놨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걸 참고로 보시고, 따라서 이제 이게 아르나임의 주장은 구상이 되었건 추상이 되었건 이러한 사고 방식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가 좀 어려웠죠. 자, 목탄화를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 윌리엄 켄트리지의 작품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의 드로잉 재료는 목탄이 되어 있고, 그 목탄을 한정하는 내용이 포도나무나 버드나무 등의 가지를 부어서 만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목탄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니은과 같이 니은의 가에서 보이는 이렇게 수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그는 펜티멘토 내지는 펜티멘트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이태리어로 회귀하다라고 하는 페니텐자에서 유래한 말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실수나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흔적들이 나온 거, 그래서 그걸 지우는 그 흔적까지도 남아. 일부러 이거를 기획하는 화가들이 일부러 남겨놓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 해서 이건 펜티멘토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윌리엄 켄트리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목탄으로 작업을 하면서 그리는 과정을 한 컷 한 컷을 찍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되었으면 그걸 다시 지워가는 과정을 또 한 컷 한 컷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남은 작품, 이게 지워졌든 아니면 그려져 있든 것이든 간에 이 목탄화를 전시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렇게 종이에서 지워가면서 계속 그리는 행위, 아까 거는 흔적을 남겨놓는 거고, 여기서도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흔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계속해서 흔적들을 지우고 다시 그려가는 이런 행위들은 펠리프세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펠리프세스트.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저는 펠리프세스트라는 용어로다가 기억을 했었는데, 이제 회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펜티멘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A 3번 문제가 되는데, 네. 추사에 이제 예서체와 그 다음에 이제 난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붙잡는 쌍구법의 모습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추사가 묵란에서 추구한 조형미는 고졸한 미감이었으므로 기억을 쓰는 법으로 난을 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였고, 요 기억의 서체는 위에 있는 화제인 인천 안목 길상여의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글씨와 같다. 즉 여기에 보이는 요 글씨체가 뭐냐를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파 이미 보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도 보이죠? 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씨는 전체적으로다가 납작하게 쓰여진 글씨죠. 그래서 이건 예서체라고 합니다. 추사 본인이 예서체의 대가였었고, 예서체의 붓이 나가는 방향, 붓을 꺾어가는 방향, 세 번을 꺾어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삼과, 세 번 쉬어다 지나간다라고 해서 삼과, 혹은 끊어간다 그래서 삼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과, 삼절 얘기를 하는데, 그 세 번 끊어가는 방식대로 난을 쳐야지 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여기서 난이 올라오면서 여기다 꺾이는 거죠, 이렇게. 예. 요 밑엔 잘려서 안 보이지만 여기도 꺾이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전환한 거죠. 방향을, 붓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세 번 끊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더 끊어갈 수도 있고 두 번에 끊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서예가가 이제 글을 쓰면서 자유롭게 이제 응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서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붙잡는 법. 지금 요 도판에 보면은 이 검지랑 중지를 잡고 엄지를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받쳐줬다 그래서 언덕에 이렇게 두 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쌍구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5년 4번 예수님 이콘 상이 나왔는데, 질문에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옛 이름에서 유래한 무슨 미술이냐? 비잔틴 미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비잔틴 미술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관하느니 전지전능한 왕,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를 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콘을 분류하는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이콘상에 대한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리스도 미술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미술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상이 중요합니다.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처음에는 선한 목자의 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 기독교가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상이 이 판토크라토라고 하는 모든 것에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무섭다 내지는 중년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신도들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다 눈을 다 뜨고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어떤 위협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신도들이 잘못하거나 다른 길을 가지 않게끔 하는 류의 그런 류의 이제 이콘상이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에 들어가는 16세기에 들어와서는 다른 모든 상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그려지고 있는 상이에요. 이건 이제 그야말로 황제의 권위와 같은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에서는 완벽한 상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간 형체들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렘브란트의 이제 17세기에 와서는 고뇌하는 예수님 상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콘상들이 변화하는 거는 기독교 미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장르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뤘었고, 이와 같은 문제를 냈으니 한번 여러분 참고를 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토크라토르라는 것이 나왔고요. 다음 이제 A5번이 되겠네요. 이 작품도 이제 많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일단 보죠. 기억. 안료에 비해 염료는 회화 물감을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써라 그랬죠. 그 염료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다잉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들이는 수준이 되는 거지. 많이 풀어서 천을 담궈서
염색하는 종류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두께라든지 깊이라든지 또는 뭐 임파스토라든지 이런 형태의 붓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업하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염료는 물과 기름에 잘 녹아 이제 번지는 위주의 작업을 할 때 쓰이는 것이고, 또한 염료를 작업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발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런 특성이 있죠. 약하기 때문에. 즉 미디엄이 없기 때문에 고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면 안료는 전석재와 섞으면 물체의 도포가 되는 거예요. 잘 안 지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엄과 만들어서 우리가 뭘 써요? 물감으로 사용하는 게 안료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그다음 팻 오버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화에서는 물감을 내가 한번 칠했는데 얘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를 내가 다시 칠하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꾸덕꾸덕 말라야지, 그러나 완전히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게 트어지거나 갈라져요. 그 밑에 층이. 왜? 마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처음 칠한 것이 완전히 마르면 그 다음에 칠할 때는 처음 칠했을 때의 오일의 양보다 더 많이 해서 칠을 해야지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두 번째 칠을 한 거는 마르는 시간이 또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팻 오버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이건 이제 교재인데, 교재에 작년에 제가 굉장히 작년에 교재 만드냐고 1년을 다 보냈거든요. 교재에 나온 내용과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이 나왔어요. 자, 팻 오버린, 산화하는 과정에 건조된 오일 밑에 가스가 발생해. 건조된 오일 밑에 가스가 발생돼. 그럼 가스가 표면층을 뚫고 올라와. 자, 그러면 다시 얘가 가스가 뚫고 올라오니 물감층에서는 위에 있는 산소가 흡입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1과 2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팻 오버린이라고 하는 상태야.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게 계속 반복되니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되는 거지. 마르지 않고 그 위에 칠을 하면은 가스가 그 위를 올라갔는데 위에 다른 물감층이 있으면은 그 물감층도 뚫고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칠을 한 데가 얘가 갈라지겠죠. 가스가 나와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일을 많이 함유한 위에 칠해진 물감층, 그 밑에 있는 물감층의 기공을 통해 흡수돼.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팻 오버린이라고 해. 자, 그래서 과정을 그렇지 않으면 위에 칠한 것이 마치 튼 것처럼 갈라지거나 잘 칠해지지 않는 거야. 가스가 올라오니까 붓이 그냥 미끄러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기름이 아직 덜 마른 상태가 되니까 물감이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런 상태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작품, 도판에 나온 이 작품은 지금, 자, 이게 어디에 속하는 유파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랑 연결지어서 했냐면은 튜브 물감과 연결지어서 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지. 자, 이 작품은 외광파라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인상주의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자, 일단 모범 답안은 인상주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광파가 아마 유사 답안으로다가 채택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모범 답안은 인상주의가 답이에요. 자, 묻기를 튜브 물감과 관련 지어서 가 작품이 속한 화조의 명칭을 쓰라 그랬단 말이지. 이 가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투르빌 해변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1870년에 만들어졌어요. 1870년 작이에요. 19세기 후반이 되겠죠? 자, 물감은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감이라고 하는 튜브 물감을 말해요. 튜브 물감.
자, 튜브 물감이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바깥으로 나가서 그림 그리는 게 용이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다 실내 스튜디오에서 물감을 개서, 안료를 개서, 전색제를 넣어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조교가 한 명 있었단 말이지. 그렇게 한 명을 뒀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휴대가 너무 간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를 나가면서 빛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 게 인상주의란 말이에요. 이 인상주의 앞에서 등장하는 화파가 외광파이죠. 외광파. 바깥에 빛을 그린다라고 해서 외광파인데, 여하튼 외광파나 인상주의나 전반적으로다가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9세기 후반, 물감은 19세기 중반. 그래서 모범답안은 인상주의가 될 것이고, 외광파는 유사답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A6번 조서 문제인데, 조서 문제에 들어서 이제 김종영 작가의 작품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도죠. 물론 작년에도 그 용접 문제가 나올 때 용접이라는 단어가 용어를 도출할 때 나왔던 문제 역시 그 국내 작가였었어요. 비슷한 선상에서 이 문제는 이해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니까 장 아르프의 응축, 경화, 응고 등을 말하는 이 성장의 과정 중에서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 말이에요. 그 컨크리에이션이라고 아르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는 이거를 응고물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들, 작품 속에서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들을 특별히 나는 응고물이라고 불렀다 이거야.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응고물이 생기느냐 이거야. 나무에도 마찬가지죠. 헨리 무의 작품도 해당됩니다. 헨리 무의 작품에서도 나무 작업을 하다 보면 옹이라든지 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해가 동에서 서로다가 변화하니, 또 물이 오르는 양이 뿌리마다 다 조금씩 다르니 성장하는 과정이 똑같지가 않은 거야. 어디는 좀 빨리 자라고 어디는 좀 뭉쳐있고 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자, 이런 걸 뭐라 그랬느냐? 물론 이 당시에 여러 철학적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아르프의 이 작업과 헨리 무어의 작업을 두고 얘기를 한 거는 허버트 리드 박사예요. 허버트 리드 박사는 이거를 생기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기가 뭉쳐있다라는 의미로 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헨리 무어든 장 아르프의 작업에 이런 게 많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는 즉 이 당시에 뭐 그런 철학적 어떤 운동이 그 철학적인 운동에서 있었는데, 작품에까지 더 가지고 와서 이를 분석한 사람은 허버트 리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생기론이다.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이 해당되는 개념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 생기론에 속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식물과 동물의 형상에 근거한 유기체적 형태다라고 했어요. 그건 바이오몰픽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김종영 작가가 추구해 갔던 개념과 그 개념의 뜻을 써라. 그거는 불각이에요. 불각. 깎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어떠한 행위를 최소한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인해서 얘를 깎지 않음으로 사람의 얼굴은 눈, 코, 입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처럼 깎지 않는다는 얘기야. 전혀 안 깎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깎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이 작품이 놓여 있는 이 공간의 여백과 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공간과 얘를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불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기론에 대해서는 허버트 리드 박사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놨고요. 작년에도 마티스랑 드가 문제가 이제 허버트 리드 박사의 책에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이 생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같은 분이다. 뭐 추정되는 거예요. 그 리드 박사의 내용을 좀 보시고, 그다음 바이오모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각, 김종용 작가의 불각에 대한 개념, 새기지 않는다, 조각하지 않는다. 즉, 그럼으로 인해서 억지로 조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본연의 형상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또한 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변의 공간, 환경과 같이 여백을 강조하게 되니 같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작가, 그리고 그 개념은 불각이다. 거죠. 사실 좀 불각 개념까지 가기에는 이제 근대를 지나서 김종령이나 박수근 선생님, 박서보 선생님 세대까지 아마 공부를 해야 되나, 이제 좀 더 영역이 넓어졌어요, 저희가. 그건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작년에도 박서보 선생이 가입된 최초의 미술 단체, 서양화 단체인 현대미술가 협회가 문제가 나왔었죠. 불각 개념에 대한 주요 특징, 형태의 자연스러움, 형태의 본질에 대한 탐구, 그 다음에 단순화, 추상화, 자연과의 합일, 직관적인 조형, 이렇게 되어 있고, 그의 작업에 보이는 형태는 인간 시리즈, 여성 시리즈, 기하학적 형태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A7번 문제인데요. 조석진 선생의 어락도, 그 다음에 나는 안중식 선생의 백악 춘효도를 제시했어요. 자, 그러면서 괄호한 기역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그래서 기역은 1918년에 한국 최초의 근대적 미술 단체인 서화협회를 쓰시면 되고, 자, 요 문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나왔던 현대미술가 협회랑 연동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18년도에는 서화협회인데, 이 서화협회 이전에 경성서화미술원이라든지 서화미술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1911년에 형성된 일종의 학원 비슷한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근대적 교육기관이죠. 여기는 이제 미술 단체가 되기 때문에 서화협회를 답으로 추출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였죠, 이것도. 이 근대 미술사를 좀 포괄해서 보셨어야 되는 건데, 조금, 하여튼 작년에 현대미술가 협회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강조를 많이 했었지만 서화협회는 조금 하여튼 서화협회입니다, 이거는. 가 작품에서 보이는 서양화 기법의 영향을 찾아 써라 그랬어요. 자, 조석진 선생의 어락도는 이분이 이와 같은 형태의 그 제작 방식을 보이는 어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기존에 이제 있었던 어해도와는 다른데, 본인이 이 중국에 사신사로 가서 제도사라는 명칭으로 가서 중국에서 서양화 기법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는 그 중국에서 내지는 받아들인 서양식 회화 기법을 본인의 작품에 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제일 많이 나와서 보이는 게 바로 이런 어해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있는 거는 진하고 뒤로 갈수록 흐려진다는 거죠. 여기 앞에는 진하고 뒤로 갈수록 보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뭐야? 대기 원근법에 해당되죠. 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각종 경물들을. 그러니까 세부적인 묘사.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묘사 다음에는 명암 처리를 해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위, 등, 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굴곡진, 이게
곡선형의 커브화되어 있는 몸통을 명암 처리합니다. 그래서 명암법을 쓴다는 것. 그 전에는 이제 만약에 그 문인화 같았으면은 몰골법으로다 전체를 하나로 꾹 눌러서 칠을 했었을 것이고, 또 명암이라는 것이 없었죠. 이제 발목에 의해서 칠을 했었던 것이고, 만약에 구룩법으로 한다라고 했어도 선을 그려 넣고 그다음에 색을 넣는 방식이지만, 이렇게 배가 이렇게 둥그런, 마치 진짜 그야말로 이 붕어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하게 그리지는 않았었단 말이죠. 사이적으로 많이 그렸었단 말이에요. 이 작품에서는 그런 명암법이 보인다는 거. 이 정도는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중식 선생의 백악춘효도예요. 이제 이 백악춘효도는 두 작품이 있어요. 하나는 봄에 그린 백악춘효도가 있고, 가을에 그린 백악춘효도가 있어요. 이 뒤에 보는 이 산을 말합니다. 춘효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말해. 이 조선시대 경복궁, 조선 왕조에 대한 영광을 그리는 거야. 그게 봄날에 피는 새벽의 모습으로 만든 게 춘효야, 그게. 그래서 이거를 그리는 이유는 뭐냐? 이미 이 일제에 의해서 경복궁이 일종의 연회장으로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 조선이 쇠락하게 된 거지. 과거 조선이 갖고 있었던 영화와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린 거예요.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고요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되살려내었다. 조석진 선생에 대한 출제 근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사실 교재에도 많이 써놨는데, 어락도에서 보이는 서양화법, 명암법과 원근법이 보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색채, 서양식 색채 기법이 보인다는 거. 대기원근법, 앞에 건 진하게 칠을 하고 뒤로 갈수록 흐리게 칠하는 대기원근법이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동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실적인 접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석진의 어락도와 서양화법의 한국적인 변형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내용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두 개를 작성하시면 유사답안으로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중식 선생님 그림은 백악의 봄날 새벽을, 백악산이야. 뒤에 보이는 그 경복궁 뒤에 보이는 산, 인왕산이라 그러죠. 우리는 인왕산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백악산이라 했어요. 왜 백악이냐면은 바위가 하얗게 보이잖아요. 숲이 없으니까.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표현해서 백악이고, 춘효는 봄날 새벽이라는 뜻이죠. 이때는 언제야? 조선이 영광과 영화를 누리던 시기를 말해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시기를 그리기 위해서 그린 거고, 여기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요. 뭐 시점서부터 얘기거리가 많은데, 자, 여기 이제 여기 여름본이고 여기 가을본이에요. 즉 이와 같은 본인이 백악춘효에 대해서, 조선 왕조에 대한 영화에 대해서 심전 안중식 선생이 상당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담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네. 화가의 의도, 네, 여기 뒤에 나오네요. 자, 춘하는 옛날 봄날 새벽이라는 의미이고, 지나간 조선 왕조의 영화, 여기서부터까지를 말한다 라고. 춘효라고 하는 의미는 뭐 당나라 때 시인의 시에 등장을 하는데, 자, 그와 같이 그 시의 시의를 빌려서 화제로 썼다는 것이죠. 네, 다음은 A8번 색채학 관련 문제입니다.
도판 두 개를 주어졌고요. 하나는 단계 배색 내지는 그라데이션 배색이 될 것이고 나는 분리 배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무지개 광선 처리 이거는 자연에서 보이는 현상이죠. 그 현상을 그대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준 거예요. 도판으로. 그래서 그라데이션 배색이라고 하는 것은 3색 이상의 다색 배색에서 색상 명도 채도를 점진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특히 이제 루드의 색채 조화론에서 배색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루드가 얘기하는 색채 조화론은 뭐냐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이는 작성한 내용 중에서 키워드가 있겠죠. 다른 것보다 뭐 색상의 자연 연쇄 뭐 이걸 내가 알면 쓰면 돼. 근데 나는 그것까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연광 밑에서 관찰되는 색은 조화롭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키워드예요. 이게 다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색상 차가 적은 색채의 점을 병치하면 멀리서 보면 그 중간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루드의 색채 조화로는 나중에 점묘법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쓰시면 돼요. 자, 지금은 키워드가 요 색상 차가 적은 색채의 점을 병치하면 중간색으로 보인다. 즉 파스텔 톤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자연스러운 색이 나온다는 거죠. 분리 배색은 접해 있는 두 색 사이에 분리색을 삽입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된 분리색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등이 있어요. 자, 요 선들 사이를 나눠주는 색깔이 뭐냐? 검은색이죠. 네. 검은색보다 색과 색을 경계를 나눠주기 때문에 검은색이 분리색이 될 것이고, 슈브르의 색채 조화론에서 이 배색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서술하라 그랬어요. 자, 대비조화. 대비조화는 조화롭다라고 쓰셔도 됩니다. 슈브르이 말하는 것은 대비조화. 내지는 여기서는 파란색, 흰색, 검은색 등을 사용해서 이게 보면 명도, 채도 등이 서로 다 다르죠. 요 서로 다른 명도, 채도의 색을 사용해서 쓰면 조화롭다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키워드예요. 명도, 채도, 속성의 차이가 있는 색들, 즉 이 도판에서는 파란색, 흰색, 검은색이니까 이런 걸 쓰면 조화롭다라는 주장이다. 자, 출제 근거, 루드의 이제 그라데이션 배색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해놨고, 자연색 변화, 나뭇잎도요, 햇빛이 비치는 부분과 그늘진 부분에 색이 있잖아요. 그 색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보인다, 조화롭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색채의 자연의 색 변화, 내지는 예술 작품에서의 색, 그 다음에 뭐 디자인, 패션 디자인 등에서도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슈브르 분리 배색, 색의 분리와 조화에 관련된 거는 분리색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색상의 차이를 갖고 있는 거. 도판에서는 뭐 빨간색, 노란색, 흰색, 파란색이 될 겁니다. 이런 걸 분리색을 써서 쓰면은 조화롭게 보인다. 거죠. 출제 근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셔야지 돼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같이 한번 보시고 이 출제 근거 안에서 이제 다음번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출제위원이 첫 해에는 잘 뭔지 모르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건 아는데 준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를 못해. 그런데 이제 평가원에서 갖고 있는 책이 거의 도서관 수준의 책은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도서관은 좀 과장됐지만 도서관 못지않게 책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폭이 깊이랑 폭은 좀 아무래도 얕고 깊지 못하죠. 또 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내요. 첫 해에는.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들어오실 때 준비를 해가지고 오세요. 뭐 본인이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양. 어떤 분은 거의 한 100여 권 가져오신 분들도 봤고 한 30여 권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정선에서 가져오신 분들도 있어요. 책을 한 달여 연락받고 한 달여 동안 기간 동안에 이제 어디를 문제를 내가 낼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2년 차에 1년 차에는 뭔지 모르고 이제 오셔서 문제를 내시고 2년 차에는 준비해 오신단 말이에요. 그 하필이면 그게 이제 여러분 2025년도의 문제예요. 준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어려워지죠.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용이 깊이가 점점 더 깊고 넓게 들여다보게 되고요. 올해 문제가 딱 그 형태예요. 내년은 내년 되면은 이제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예년의 수준으로 돌아갈 거예요. 내년은 아마 2024 올해 시험이 2025년도 시험이니까 2024년도나 2023년도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피셜이요. 자, 영상 문제 한번 보죠. 예전에 영상은 확실히 패턴이 바뀌었죠. 그 전에 영상은 실질적으로다가 제작하는 쪽에서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합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왔는데 굉장히 그 오소독스한 문제가 나왔죠. 백남준 작품 나왔고 브루스 나우만 빌 비올라 작품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작품을 이렇게 도표로 분류를 해놨고 제작 방법 및 장르에 보면 텔레비전과 영상을 사용한 비디오, 미디어 아트로 여러 대의 TV 수상기를 조립하여 인간의 형상을 만든 기억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제가 보니까 복귀답안 보내신 거 보니까 아상블라주를 좀 많이 쓰셨던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백남준 작품에 대해서 아상블라주라고 말한 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일단 만약에 그런 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장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백남준 선생에 대해서 나온 책은 대부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하나는 설치. 첫 번째는 설치예요. 설치 작업. 자, 두 번째 테이프 작업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테이프 있죠? 테이프 작업. 테이프 내지는 뭐 편집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세 번째는 쌍방향 작업이에요. 쌍방향 작업. 뭐 소통을 한 쌍방향 작업. 내지는 인터넷이나 그 뭡니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서는 서로 다른 곳에서 작품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쌍방향 작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요 작업은 이게 아상블라주로 가면은 예를 들면 텔레비전만 집적했다. 내용도 안 보이고 하면 가능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 텔레비전과 영상을 사용한 비디오, 미디어 아트고 여러 대의 TV 수상기를 조립했다는 것. 자, 그러면 여기 사운드, 물론 여기서 사운드는 안 나오지만 사운드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는 비디오, 영상, 텔레비전 등이 같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류의 작업을 설치로다가 얘기를 했고, 요 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따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테이프 작업이다.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참여 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석을 올려놓는 것, 이런 류의 작품은 이제 쌍방향 작업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설치가 이제 모범 답안이 될 겁니다. 브루스 나우만 같은 경우에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직접 행한 비디오 카메라를 녹화해서 내가 직접 행한 걸 녹화했다는 거지. 이건 퍼포먼스가 될 겁니다. 촬영한 것을 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이 모습을 전시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구획을 만들어 놓고 이 구획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요. 또 내지는 그런 류의 작품이 많아요. 초기 브루스남 작품에는 퍼포먼스를 이용을 하되 그거를 촬영해서 그대로 이제 전시장에서 상영하는 류의 작업. 자, 이 작품은 고속 카메라를 썼다라는 거고 배우의 동작을 고속 촬영해. 그리고 이를 재생할 때 고속 촬영. 우리가 얘기하죠. 1초가 보통 24프레임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고속 촬영을 하면 1초가 24를 넘어서 내가 지정하는 것만큼 숫자를 늘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160프레임으로까지도 넓힐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1초가 24프레임인데 160프레임이 1초가 되면 어떻게 했냐고요. 천천히 움직이겠지. 24프레임 1초가 요게 1초 동안 우리가 봐왔던 이게 160프레임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게 1초라면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로 찍으면은 24프레임이 나온다고. 여기 나눠서 24개로 나눈 거야. 근데 이거를 고속 카메라로 찍으면은 여기까지 오는 걸 찍더라도 요게 4분의 160개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럼 160개를 재생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재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슬로우 모션 효과가 답이 돼요. A2번에 나왔던 펜티멘토를 제외한 나머지의 용어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다만 여러분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슬로우 모션이라고 안 적고 랩스, 고속 랩스라든지 타임 랩스 이것도 적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타임 랩스 같은 경우는 장시간에 찍은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야. 하루 종일. 예를 들면 24시간 찍은 거를 24시간 동안 내가 계속 찍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내가 안배를 줘. 1시간에 한 장씩 찍어라. 명령을 주면은 시간이 1시간 갈 때마다 한 장씩 찍는 거야. 그럼 그 찍은 것들을 합치면 영상이 되는 거죠. 그건 타임 랩스라 그러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는 고속 촬영을 했다는 게 힌트예요, 이게. 자, 그럼 이건 왜 의미가 뭐냐? 시간의 속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늘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늘려진 시간 속에 우리가 간과해 왔던 것들을 바라보게끔 시각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밖에 굉장히 눈이 많이 오죠? 여러분 카메라 기능 중에 슬로우 모션 기능이 있습니다. 눈 오는 걸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요. 눈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 눈에서 보는 것보다 더 느리게 보여져요. 그 느리게 떨어지는 모습을 더 잘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번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이제 힌트가 있죠. 자, 백남준 작업은 크게 양식상 3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설치 작업이다. 두 번째는 테이프 작업이다. 세 번째는 인공위성을 통한 생방송, 쌍방향 소통 작업이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요.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찾은 책에서 찾은 책에서 서로 다른 저자들이 백남준 작품을 이렇게 구분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힌트를 잡으면 설치 작업이 되겠죠. 자, 2025년 A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조희룡 선생님의 홍매 대련이요. 이게 두 작품이 이렇게 2가지를 같이 그린 거예요. 대련 짝을 져서 놓은 거고, 심사정 현재 선생님의 수묵 사이화를 이제 들었어. 자, 그래서 보면 지문을 한번 보죠. 가의 매화는 늙은 나무 둥치가 용처럼 힘차게 꿈틀거리며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래 놓고
이런 나무 둥치의 거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피렉의 일부가 먹으로 채워지지 않게 표현하였다. 그러면 이건 비백법이 되는 거죠. 안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비백이 더 잘 살겠죠. 이 비백법은 지금 세 번째 나온 거죠. 그다음에 홍매꽃은 붉은 생료를 붓에 찍어 한 번에 그리는 기법을 했다. 몰골법이죠. 붓에 한번 찍어가지고 그냥 쿡 돌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쿡 돌렸어. 붓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쿡쿡쿡쿡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에 이제 수술을 이렇게 했겠죠. 수술 보이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홍매꽃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역은 비백법이 되고 니은은 몰골법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나 작품에 나타난 화풍의 명칭을 쓰고 그 특징을 쓰라 그랬어. 이거는 문인 화풍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삼을 게 뭐냐면은 심사정 선생님, 현재 선생이 명대의 남정 문인화를 다시 역수입하게 되거든. 즉 진경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진경이 쇠퇴하기 직전에 심사정 선생, 현재 선생님이 여기 뭘 가져오냐면 남정 문인화를 가져온다고. 물론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된 데에는 수묵사이라든지 문인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 뭐 거기에는 뭐 추사 선생님의 이제 그 주장도 있었고, 또 많은 그 당시에 이제 그를 따르던 많은 화풍의 변화들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하튼간에 진경은 그래서 남종문에 거꾸로 돌아가게 됐다고요. 그 명대 산수화라든지 화조화의 형태로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진경에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당시에는 소가 우리가 본 한우 그 자체의 소였다고. 근데 현재 선생으로 다시 넘어가면서 물소가 다시 등장하는, 역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소가 아니죠. 중국식 소지. 그거는 중국 남방에 있는 소란 말이야. 물소, 뿔이 이렇게 돼 있는 물소란 말이야. 자,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 화풍은 문인 화풍이라고 하는 건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수묵사이다. 또 색을 쓰더라도 담체를 쓴다. 자, 이게 키워드예요. 수묵 화조화이다 라고 하나만 쓰셔도 돼. 담체가 혼재되어 있고 주로 몰골법으로 표현한다. 이거 전부 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쓴 거야, 지금. 키워드를. 그러나 이 중에 하나만 쓰셔도 답은 인정받아요. 이 우봉 선생님 그림은 제가 그 교재에 강조했던 내용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똑같이 홍매대련이었고, 뭐 비백법을 쓰고 몰골법을 쓴다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쉬워요. 제 자료에 많은 부분 이게 겹치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걸 놓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 말고 자꾸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습득하시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냅두고 다른 식으로 넘어간 건데, 자, 여튼 비백과 몰골법으로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A11번 한번 보죠. 교육 과정이 나왔어요. 자, 2022 개정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 미술과 매체라는 과목이 디지털 매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여 표현하고 소통하는 어떤 선택 과목이냐? 공통 선택 과목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이 있죠. 이거는 융합 선택 과목이에요. 매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VCAE, 시각문화예술교육, 다른 매체랑 합치는 거죠. 융합하는 거죠. 미술과 과로 연결했잖아. 매체를 융합하게끔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융합 선택 과목이다
라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자,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일단 보죠. 매체의 미적 가치를 공유하고 매체의 효과에 반응하는 태도, 또는 매체에 대한 개방적 태도. 자, 이게 지금 다 뭐예요? 매체야. 여기 앞에서도 매체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나왔단 말이에요. 자, 매체라 그러니까 매체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고, MTV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영화도 될 수 있는 거고, 드라마도 될 수 있는 거고, 만화도 될 수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도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건 뭐예요? 나와 이 매체와의 관계를 소통하는 게 필요하죠. 여기는 소통하는 능력이 들어야 돼요. 소통하는 능력. 자, 관찰법에서 교사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지나친 일반화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건 많아요. 답을 일단 보죠. 내가 대상을 관찰하는데, 학습자를 관찰하는데 이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각과정. 그러니까 평가자가 지각하는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관찰자를 나만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을 두라 이거야. 자, 첫 번째, 관찰자를 여러 명을 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걸 좀 풀어 쓴 거지. 이거랑 똑같이 쓸 수는 없지, 여러분도. 나도 이거 써놓고 내가 다시 쓰려면 못 쓰니까. 다만 이런 의도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관찰자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둔다. 두 번째, 인식 과정이요.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안 쓰셔도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쓴 거야. 자, 내가 인식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이 주관적인 측면들을 객관화시키라는 거지. 이런 말만 들어갑니다. 주관적인 측면을 객관화시킨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른 거는 관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번 관찰하여 측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제가 동글뱅이 치는 게 키워드, 이 말만 들어가면 다 답입니다. 관찰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관찰할 수 있는, 그 특정하고자 하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상황, 시간에 내가 그걸 본다는 거야. 행동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선택해서 관찰한다. 여기 쓰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키워드예요. 관찰자와 학습자가 같이 평가를 기획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요.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한다. 같이 병행한다. 이거 다 키워드입니다. 관찰법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자료 수집 방법, 예를 들어서 심층 면접법 내지는 질문지법 등을 활용한다. 또 하나는 가치관을 달리하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적대적 협업을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거를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그걸 바라볼 수 있게끔 해서 놓친 부분을 서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한다. 자, 요거 대략 이 정도 선 안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서술하시면은 유사답안을 인정을 받습니다. 자, 출제 근거 한번 보죠. 미술과 중등 과정에서 미술과 매체는 융합 선택 과목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미술과 목표에서 미술과 매체는 시각적으로 소통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가 나왔죠. 매체의 특성에 따른 표현 원리를 탐구하고 미적인 특징과 표현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답으로
뽑을 수 있는 게 다양한 매체의 표현 기술을 적용한 작품 전시를 통해 매체의 개방적인 태도와 서로 간의 생각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그 다음에 이제 A12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교사학습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써라. 그래서 기억이 교수 학습 지도안을 보니 교수 학습 지도안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문제 인식, 아이디어 탐색, 아이디어 정교화, 적용, 종합. 자, 이거는 뭐야?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디귿이 어디 갔어? 아이디어 탐색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주제별로 묻고, 자, 내가 낸 아이디어가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낸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묶는다는 거죠.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 그런 다음에 선으로 연결 지어서, 자, 이렇게, 이건 또 여기서 나온 빠진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또 다시 이렇게 연결을 줘. 해서 방사형으로 다 뻗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다 마인드 맵이 되겠죠?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브레인 라이팅이 뭐냐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키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브레인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글로 쓰는 거야. 카드나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소극적인 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의해서 선점을 당하잖아. 말한 사람에 의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디어가 오히려 말하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한쪽으로밖에 안 쏠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글로 쓰는 것이다 라는 것만 들어가면 돼. 자, 아이디어 정교화하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써라. 그래서 이건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아이디어를 시각화한다. 시각화한다. 두 번째는 이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보완한다. 쓰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출제 근거 한번 보죠. 이게 이제 그 2007년 개정미술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이는 네 가지 교수학습 모형이에요. 하나는 귀납적 사고법, 직접 교수법, 창의적 문제 해결법, 반응 중심 학습법이에요.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창의적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2007년 개정미술과 교육과정 해설서예요. 해설서. 해설서가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중앙교육과정개발센터인가요? 그 사이트를 모르면 한국교육과정개발원에 들어가셔서 밑에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다고. 거기 가시면은 아무나 1차서부터 2022까지 우리가 다 다운해서 받아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본 것들은 다 개정 미술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만 봤죠. 근데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예전에 7차 때도 있고 2007에도 있는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해설서. 지금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요 뒤에 B에서도 이 해설서 관련돼서 문제가 또 나와요. 참고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그 해설서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1차에 2차로 넘어가는 그 이유,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이유, 그 다음에 그 2007까지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술관은 어떤 교육 목표를 지향할 것인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동형 문제 때 아마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인드맵에 대해서. 네. 이 문제였고 아마 제 답이 이제 마인드맵.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인드맵에 대한 모범 답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여러분이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전공 B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